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며 세종수도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 조추첨 결과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한 조에 몰려 치열한 설전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는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임기 내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등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세종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띄우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열세였던 충청 민심 공약으로도 읽힙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에는 이미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각각 2027년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도 세종시대 청사진을 띄우며 수도 이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충청권 첨단 산업 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원칙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후보 캠프 측은 충청이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미터였다는 점을 당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중원 민심 공략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은 14만여 표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김경수, 김동연 예비 후보도 이번 주말 첫 지역 순회 경선지인 충청 9회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 양성 체계, 이런 것들이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충청 대망론 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충청 대망론을 꼭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세종시대를 공식화한 만큼 경선 후보 토론회 등을 거치며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경제부처에 대한 대수술을 진행하며 정부 조직 개편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기획재정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윤곽을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경제부처 손보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 세제, 정책기획 기능을 나눠 이른바 공용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도 평소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의 금융정책 등은 금융위원회와 통합하고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를 비롯해 대선 예비 후보들이 강조해온 인공지능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 AI부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두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당 공약을 개발하는 정책위원회에서는 아직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고 밝혔지만 부처 개편을 놓고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방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에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개혁을 두고서는 민주당 내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내란 종식을 내건 민주당에선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선 개혁이 필요한 권력기관으로 방첩사가 지목됐습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에서는 방첩사의 보안, 방첩, 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특위 관계자는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라며 방첩사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와 함께 중앙선관위의 병력을 투입하고 특수요원들이 계엄에 관여했던 정보사도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 다만 세부 방안을 놓고는 당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방위원은 정보사 개혁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정보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면서 꼭 공약이 아니더라도 국방개혁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국방 분야 공약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안에 국방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고한 만큼 예비 후보들이 어떤 공약으로 구체화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주당에선 정부 조직 개편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 부처를 총지휘할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좌장을 맡은 유종일 공동상임대표로 경제와 사회 분야 모두에서 공약에 윤곽을 그리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태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자문 역할을 해온 유종일 성장과 통합 공동상임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면 국무총리 후보군에 들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설계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유 대표는 싱크탱크의 34개 분과 중 교육분과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히며 사회 분야에 키를 줬는데 MBN 취재 결과 성장전략분과 위원장도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했던 만큼 성장전략분과가 이재명표 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사회 분야 모두의 수장을 맡아 자연스레 차기 정부 총리설에 힘이 실리는데 성장과 통합 관계자는 분과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해 역할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균형과 국민통합 전문가 허민 공동대표 역시 기존 발표된 분과위원장 이외 지역정책분과도 추가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별위원회에는 K컬처, 부동산, 미디어 등 5개에서 10개 분야가 담길 것으로 파악됐고 공동상임대표 직속으로 지역성장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인수위가 없는 상황과 맞물려 권한과 책임이 늘어난 싱크탱크 수뇌부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선 대선 승리 후 인수위에서 결정할 만한 정책과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가운데 세종시 수도 공약 실현 가능성을 국회 출입하는 강용호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 후보 측이 밝힌 세종시 수도 이전, 예전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에도 추진된 바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었죠. 네. 이 당시 헌재 판결의 이유는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한가요?
네, 오늘 이 후보 측도 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이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다른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릴 수 있으므로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법 추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헌재 헌법 소원을 다시 받아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MBN에 이미 세종시가 준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관습이 바뀌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특별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 개정만 된다고 해서 다 준비된 것은 아닐 텐데 현재 그렇다면 세종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세종시에는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 중인데요. 예. 2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상징구역 부지에 두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인데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늦어도 2028년 상반기에는 제2집무실 준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행정수도 이전까지 추진하게 되면 제2집무실이 아닌 제1집무실로서 역할을 해야 해 준공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네. 물리적으로 차기 정부 임기 내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이 돼도 다음 날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세종시로 바로 이전할 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용산은 얼마간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후보 측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용산을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뭘 정한 것은 없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이고요. 또 다만 용산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에 따라 용산 또는 제3의 장소를 임시로 사용하다 청와대를 재정비한 다음에 네. 세종시 이전 때까지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이럴 경우 예산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 후보 측의 집무실 공사와 관련한 고민도 점차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수도 이전이 가능한지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강 경쟁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선 8명의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착순으로 토론 주제를 선점하면서 이번 주말에 있을 첫 토론의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한 조에 몰리며 이른바 죽음의 조도 나왔습니다. 미디어데이 현장에 정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8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어올립니다.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1차 토론의 조편성을 위해 도착한 순서대로 의자를 선점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온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손을 맞잡고 같은 조로 향하는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A조에는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양자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B조에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네, 조금 일찍 왔을 걸 이런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되네요. 저마다 본인이 대통령 후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과 180대 1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윤석열 정권의 책임입니다. 좌파우파 갈등 속에 빠진 게 지금 20년째입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예비 후보들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영호남을 잇따라 방문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최대 현안인 통상 이슈를 챙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 대행은 다음 주 미국에서 진행될 관세 협상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긍정 전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5개국과 최우선 협상을 할 것이라며 먼저 협상할수록 유리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관세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 한덕수 대행은 측근과의 자리에서 미국과의 관세 조기 협상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이 섞인 전망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n clearly the final outcome, I think, will be much better.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상황에 따라 직접 한 대행이 등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은 현재 미국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설을 고리로 한 대행을 향해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해 출마를 위한 자기 장사에 이용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명을 철회하고 석고 대조해야 할 한 대행이 대선 출마설에 모호한 입장을 띠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특히 한 대행이 관세 협상으로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론 플레이에 이용했다며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한덕수 총리는 언제까지 한만 볼 것입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며 선거 운동을 하는 출마할 거면 계급장을 떼고 야전으로 나오라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대선 출마와 관련해 신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유보했지만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에 대해 3명 중 2명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시각의 극명히 엇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자의 9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55%가 찬성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가운데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66%로 3명 중 2명 꼴이었고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결과는 지지 정당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가운데 9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의 55%는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진보층에선 88%, 중도층에선 73%로 나타났고 보수층에선 46%로 바람직하다는 응답과 같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와 김문수가 각각 8%, 한동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23%에 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인용 결과가 한덕수 차출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을 앞두고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창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가입할지, 새로운 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세울지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저를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교 학과 점퍼, 일명 과잠을 입은 청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탄핵 반대 운동을 벌인 자유연대 소속 청년들과 포옹을 나누는데 일부 청년들은 울먹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신당 창당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탄핵 반대 운동을 벌였던 청년들이 중심이 돼 창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나섰던 청년들이 윤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당 창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창당 작업에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은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북한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만약 실제 창당이 이뤄진다면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치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국회팀 이주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잠깐 사진을 볼까요? 이재명과 로제. 로제 제가 알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같은데 두 사람이 연관성이 있나요? 네,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죠. 그렇죠. 두 사람을 묶어준 건 바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입니다. 네. 타임즈는 2025년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했는데요. 한국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와 걸그룹 블랙핑크 소속인 가수 로제가 포함됐습니다. 네, 포함은 됐지만 두 사람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타임즈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네,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등과 함께 리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즈는 이 후보의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과 이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의 노래 아파트 열풍을 일으킨 로제는 개척자 부문에 포함됐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볼까요? 60초를 맞춰라. 사진을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미디어데이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미디어데이 행사 보여드렸죠. 네. 각 예비 후보들이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 60초의 시간 제한을 두면서 웃음꽃이 폈습니다.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 했어.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 모두 주어진 시간 1분을 맞추지 못하고 훌쩍 넘기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60초 제한을 둔 건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60초에 근접한 후보가 네.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1대1 토론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A조에선 1분 1초를 기록한 김문수 예비 후보가 네. B조에선 58초를 기록한 나경원 예비 후보가 상대 지명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보고 웃었어요. 그동안에 좀 날선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어질까요? 네,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사람 그동안 공개 설전을 자주 벌여왔죠. 그렇죠. 홍 후보 오늘 오후 정책 발표회에서 한 후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네,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평가였고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같은데 총리설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안철수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SNS에 네. 안철수 대통령 정의선 총리면 어떤가라며 기업인 출신을 내각에 대거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발언 취지 안 후보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영자들이 정치에 이제 정말 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기용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안 후보는 같은 의미에서 과거의 일만 다루는 법률가들은 뒤로 가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후보들이 이제 법률가 출신이니까 본인은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다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후보 모두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변호사입니다. 앞서 이국종 교수의 문과가 다 해먹는 나라 이런 전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안 후보가 이 교수의 전언을 다시 전하면서 이제는 이과생 안철수라고 어필한 겁니다. 네.
앞서 총리로 거론된 정의선 회장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율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8년 만에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대선 결과에 따라 헌재의 구성이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일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7인 체제 운영은 지난 2017년 3월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8년 만입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7인 체제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연구관들이 연구 검토하고 병관들이 심의하고 평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순서에 비춰보면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별도 철회 절차가 없어도 지명 효력은 소멸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헌재 구성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해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2대 3대 4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고 야권에서 새 대통령이 나와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공석을 채우면 현재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선 이후 새로 짜여질 헌재 재판관 정치 성향 구도가 보수 우위일지 진보 우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은 법원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영상으로 볼 수 없었죠. 앞선 전직 대통령들과 다른 결정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다음 주 열릴 2번째 재판에서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첫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형사재판을 받은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비췄을 때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허가 신청서가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전직 대통령들은 법정 모습이 공개된 전례가 있다며 다시 법원에 촬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까지 받은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2번째 재판의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촬영은 재판 시작 전에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첫 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하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제는 경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단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작업자가 어제 저녁 8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컨테이너 부근 지하 21m 지점이었습니다. 토사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붕괴 발생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가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갔고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61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부 보강 공사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부실 시공 여부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사고 공사장 인근에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공사 포스코 ENC는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전국에서 땅꺼짐 현장이 잇따르면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경기 양주의 한 건물이 지은 지 3년 만에 바닥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 바닥에 일어나고 있는 지반 침하가 문제라는데 그 원인을 두고는 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의견차가 팽팽합니다. 길면 2년씩이나 걸리는 소송과 원인 규명이 끝날 때까지 이 건물이 버텨줄지도 걱정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 한가운데 굵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카드가 들어갈 정도 틈이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까지 이어집니다. 갈라진 거는 한 2, 3개월 안쪽으로 된 것 같아요. 바닥 타일이 이제 깨지고 갈라지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물 바깥 선반도 완전히 박살나 있고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금이가 있습니다. 건물 앞도로도 옆으로 금이가 갈라졌고 배수구 아래는 콘크리트 벽까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균열이 발생한 건물만 6개 동입니다. 이상을 감지한 지난해 10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점검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건물 내부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불과 6개월도 안 돼 온 건물로 이만큼 균열이 확대된 겁니다. 건물이 너무 떨리고 심한 진동과 폭발음이 나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어요. 승강기 업체,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업체, 전기공사업체, 설비업체를 자체 진행을 했는데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 그랬고 지진이 난 것 같다. 주민들은 인근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과정에 있었던 발파 충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7호선 시공사 측은 계측 결과 발파 진동은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며 발파와 균열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과 시공사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건물 바닥이 아래로 꺼진 것이 균열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상 8층부터 시작을 해서 지하 4층까지 수직 균열이 쭉 발생이 되고 있고 바닥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정방향 균열 자체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집안이 한쪽과 한쪽이 집안이 약간 침하가 되면서 건물이 약간 그 불균형하게 결국 땅이 왜 내려앉았는지 그 원인은 모르는 채 금이 간 건물에는 오늘도 300명 넘는 입주민과 투숙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쓴 문다혜 씨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숙박업 영업 신고는 왜 안 하신 건지 혹시?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과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다혜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고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했고 5년간 불법 숙박업으로 거둔 수익이 1억 3,600만 원에 달한다며 강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 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입니다. 이곳의 유명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들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강사 등 19명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교원 47명에게 돈을 주고 수능 관련 문항을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수능 검토위원 출신 B 교사는 같은 경력이 있는 교원 8명과 문항 제작팀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거래했습니다. 2,900여 개의 문항을 만들어 한 문항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팔아 6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문항 거래를 해온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과 강사 11명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과거 문제가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관련된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당 문항의 지문은 수능 2달 전 한 대형 입시업체의 일타 강사 C씨가 낸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아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지문은 D 대학 교수가 발간 예정이던 EBS 교재의 감수위원을 하며 알게 된 지문을 이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며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C 강사가 지인 교사로부터 같은 지문을 사서 자신의 모의고사에 실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복문항 검사를 누락하면서 같은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24명 가운데 100명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부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정부가 결국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사를 더 뽑겠다더니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결국 올해에는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년 만에 뒤집힌 정부 정책에 환자 단체는 물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국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기로 한 정부. 이번에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며 1년에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10,000명 늘리겠다더니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거세자 아예 증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의사협회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의대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뽑는 자리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면 저도 이제 갈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 그게. 지금 최상위권의 의대 모집 정원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학교, 학원, 수험생 모두 혼란한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했고 보건복지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최근 설치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원을 다시 논의한다지만 정책 후퇴라는 설레만 남아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 때문에 결핵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50대 폐결핵 환자를 역학조사했더니 소결핵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동물을 넘나드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 예방수칙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50대 A씨는 2년 전 흉부 X선 촬영 도중 폐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폐결핵으로 확진됐는데 평소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인은 소결핵균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아니라 소로 인해 결핵에 걸린 국내 첫 사례입니다. A씨는 과거 20년 동안 수의학 실험실에서 일했고 오염된 바늘에 찔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접 접촉자 2명에게도 균이 옮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게서 초기에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칫 결핵균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람 간 전파의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사람이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전문가들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고위험 직업군에서 시작되는 상황이 많아 보호장비 등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소결핵의 경우 살균하지 않은 유제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관끼리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등판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와 무관한 방위비 분담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본이 허를 찔렸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주 관세 협상을 앞둔 우리나라는 이 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우선 협상 대상으로 미국에 도착한 일본 협상단은 협상 주도권 싸움에 두 차례에 걸쳐 허를 찔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협상에 참석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건데 일본은 한밤중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이례적으로 1시간 정도 면담했습니다. 허를 찔린 상황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확대를 언급하며 관세와 안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간 관세와 안보 이슈를 분리해 대응해왔습니다. もちろん今後とも容易な協議とはなりませんが、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いうことを当然考えておるものでございます。 우리도 관세와 안보를 구분해서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번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차피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관세와 산업, 방위비 분담금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여의 기자입니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미국 차이나타운부터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식료품과 잡화를 파는 차이나타운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까 걱정해 소비자들은 사재기에 나섰고 일부 상인들은 가게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都係嚟自中國嗰啲麵啊、米啊、啲油啊嗰啲全部都會係。 낚시용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낚시산업도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낚싯줄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간단한 작업조차도 경제적 혼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론들은 꼬집었습니다. 급기야 미국 내 최대 경제 규모의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관세 정책이 불법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This is recklessness at another level. The trade impacts are outsized, not just the economic.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시달려온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소녀상. 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9월까지는 그대로 두게 됐습니다. 베를린 당국이 소녀상이 일본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소녀상을 설치한 제독 시민단체에 손을 들어준 건데 9월 이후가 또 걱정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해 설치한 조각의 이름 알입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해 9월 베를린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으로 위기에 놓였지만 일단 오는 9월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이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소녀상을 설치한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미테구청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을 철거 명령의 근거로 삼았지만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 명령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일본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일방적인 묘사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뒤 추진돼 존치를 결의한 구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나왔습니다. Und Ari erinnert eben genau an Opfer sexualisierter Gewalt im Zweiten Weltkrieg. Für uns ist also klar, wer sich glaubhaft gegen sexualisierte Gewalt einsetzen möchte, der muss Ari stehen lassen. 소녀상 아리는 2020년 구청의 허가를 받고 공공부지에 설치됐지만 다른 나라의 소녀상들처럼 일본의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해외에 33개의 소녀상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본은 지난달 독일 쾰른과 카셀에 설치된 소녀상에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현대차가 한미 양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관세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한복판에서 고성능 차량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네시스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오프로드용 전기 SUV 콘셉트 모델입니다. 더불어 레이싱 대회에 출전할 경기용 차량까지 공개했습니다. 관세 부과로 타격이 예상되는 미국 안방에서 현대차는 고성능 모델을 발표하며 실력으로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대차의 자신감엔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25%가 넘는 판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capacity that we have in Korea while we grow with localization in key markets like the United States. So I don't see either or, but I see both. 여기에 기아와 현대차는 세계 3대 자동차 시상식에서 각각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차 출시와 생산 물량 최대화 등을 통해 관세란 악재를 넘어 대미 수출 품목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이나 카메라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가격도 거의 200만 원까지 치솟고 있죠.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고폰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삼성전자도 중고폰 판매에 나섰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169만 원, 아이폰 프로맥스 190만 원. 스마트폰 기능이 향상되면서 덩달아 가격도 급격히 뛰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100만 원 안쪽이면 좀 그래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중고폰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스마트폰 중 단순 변심으로 반품한 제품을 수십만 원 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새 제품처럼 보이는 이 스마트폰은 사실 중고폰입니다. 마치 막 생산된 새 것처럼 이렇게 봉인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데 제가 개봉해서 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 품질 검사로 중고폰을 살 때 하는 기기결함 우려를 없앴고 새 제품처럼 2년간 AS도 보장합니다.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30% 정도 고객분들이 실제 그 전에 썼던 중고폰을 판매하시고 새 폰으로 교체하고 계십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했던 과거와 달리 고객 앞에서 매입가를 책정하고 바로 데이터를 삭제해 줍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일부 스마트폰 가격이 4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더 똑똑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고 이후 지난달부터 여객기에 보조 배터리를 갖고 탑승하려면 비닐백에 담아서 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 폭발 실험을 해봤더니 이 화재 예방을 위한 비닐백이 오히려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조금씩 피어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솟구칩니다. 과충전된 배터리가 비닐백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폭발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돼 보조 배터리는 비닐백에 휴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미미했다라고 보이고요. 배터리 보관용으로 팔리는 철제 밀봉 용기도 실험했더니 오히려 높은 압력 때문에 폭발을 일으킵니다. 내열 파우치에 담긴 보조 배터리 역시 모두 타버려 폭발이나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보조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배터리 보관에 적합한 안전 용기가 없고 나아가 관련 기준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아무것도 성능이 인증된 것들은 없어요. 정말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성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당국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충전된 배터리의 충격을 피하고 불에 타지 않는 소재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우리 달 항아리 하면 보통 소박하고도 맑은 흰빛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전통적 달 항아리가 현대적인 해석 아래 투명하고도 다양한 빛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달 항아리 전시에 심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닮은 곡선 위로 오묘한 푸른 빛이 번집니다. 맑은 광택 아래로 흘러내린 유약은 물방울처럼 고요히 맺혀 있습니다. 전통적 달 항아리를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한 김효선 작가의 개인전 품따 달과 빛 그리고 색입니다. 23점의 달 항아리마다 크기와 빛깔이 제각각인데 전부 유리 특유의 투명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흰빛을 넘어서는 섬세한 색감의 비결 역시 제작 과정에서 흙과 섞인 유리입니다. 유리에 의해서 색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더 광택이 나거나 덜 날거나 하거든요. 우리 형태도 형태지만 각각 물질이 나타나는 특성의 아름다움을 좀 보시면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담은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서울과 부산 비트리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변화무쌍한 요즘이죠. 오늘은 계절의 시기가 한 달 이상을 앞서며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을 한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 텐데요. 특히 대구는 무려 29도까지 올라 한여름에 버금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도 오후부터 밤사이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일부 동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고요.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24도, 포항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